백수건달 김서방. 샛노랗던 개나리가 꽃잎을 떨구고 분홍빛 철쭉이 만발한 3월입니다. 한 사나이가 초가집 툇마루에 비스듬히 누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흥을 주체하지 못했는지 마당에 나와 어깨춤까지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모이를 찾아 종종거리던 닭 몇 마리가 그 모습에 화들짝 놀라 탱자나무 울타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온 누리에 따뜻한 봄 기운이 돌자 사나이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도지는 것 같았지요. 걸핏하면 괴나리 보찜 짊어지고 삼천리 강산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방랑벽이 바로 그 불치병이었습니다. 다시 툇마루에 올라간 사나이는 모로 누워 팔로 머리를 괴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떠난다. 노잣돈은 어디서 얻어낼꼬. 전하의 김서방이 노잣돈 없어 유람을 못해서는 안 되지. 그때 그의 아내가 빨래 옹배기를 머리에 이고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사나이가 툇마루에 누워 멀뚱멀뚱 바라만 보자 비명소리를 내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고만 있어요. 얼른 좀 내려다 주지 않고. 그제야 마당으로 나간 사나이가 옹배기를 받아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 같은 남편을 이렇게 종놈 부리듯 부려먹어도 되나 몰라. 나는 언제나 상냥한 현모양처 만나 살아볼꼬. 그 소리에 아내의 얼굴이 종이처럼 구겨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내가 할 소리요. 나는 언제 부잣집 서방 만나 이 고생길 면해보려나. 백수 건달하고 사는 내 신세 참 처량하구나. 아휴. 한술 더 뜨는구먼. 그러니 백수 건달은 아내 바가지가 무서워 잠시 사라져 주리다. 그 말에 아내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휴, 또 어딜 가시려고요? 올 봄엔 제발 집에서 채마밭이나 가꿉시다. 이제 나 혼자 밭일하기도 힘에 부친단 말이에요. 아내의 애원에 사나이는 입이 나와 투덜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 가관이군. 내 비록 아직 벼슬은 못했지만 양반 처지에 일을 하라니. 서방 체면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건가? 좀 기다려 보시게. 나도 머지않아 벼슬길에 오를 것이니 그때 마님 소리 들으며 호강할 걸세. 아이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순서대로 벼슬을 주면 당신은 당연 창원 급제감인데 말이에요. 글 공부를 해야 벼슬도 딸 거 아니에요. 아내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못 들은 척한 김서방은 갑자기 한쪽 발 집신을 벗어 공중으로 날리며 말했습니다. 으라차차차 수리수리 마수리. 집신 점이나 쳐볼까. 그러자 벗어던진 집신이 뒷간 지붕 위로 올라앉았습니다. 하하하하. 똥집 위에 신발이 앉은 걸 보니 금년은 운수 대통이라. 벼슬길에 오를 조짐이 보여. 하하하하하. 남편의 실없는 행동을 보던 아내도 어이가 없는지 그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김서방은 슬금슬금 아내의 눈치를 보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언제쯤 운수가 대통할지 꿈속에서 산신령을 한번 만나나 볼까. 아이고, 핑계 한번 참 좋소. 건달 서방님,
어서 푹 주무시오. 마을 사람들이 이 사나이를 부르는 이름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수건달, 어떤 사람은 천하태평 김서방, 어떤 사람은 제주꾼 김서방이라고 불렀지요. 그는 대동강 북쪽에 위치한 선교리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리는 번듯한 기와집 한 채 없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물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넉넉하고 순박했습니다. 김서방은 양반이었지만 조상 중에 벼슬을 한 사람이었고 재산도 물려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품을 팔아 식구들의 끼니를 해결해야 했지요. 그런데도 그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걱정을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는 태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 돈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 쓰고 이웃의 힘든 일에는 두 팔 걷어붙이고 달려드는 인정스러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던 김서방은 슬그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전하의 김서방이 노잣돈 없다고 유람을 못 가다니 말이 안 되지. 우선 맛보기로 칠성산 꽃소풍 먼저 다녀올까나. 김서방은 마을 초입에 있는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주막주인 배서방은 김서방과 오랜 세월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김서방은 담뱃대를 휘저으며 주막 안으로 들어서다가 숨을 크게 들이쉬며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거참 냄새 한번 죽인다. 뱃속에서 어서 먹을 걸 들여놓으라고 난리구먼. 아니, 다저녁에 김서방이 웬일이유? 손님의 술상을 내오던 배서방의 아내가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올 때마다 술과 안주를 축내기만 하고 돈을 내지 않으니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렇다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것이 남편의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서방이 말했습니다. 내 잠시 낮잠을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얀 수염의 노인이 나타납니다. 마을 입구에 가면 내 배를 채워줄 적선도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이요. 그래서 바람 따라 와보니 아니, 여기가 거기구만요. 배서방 아내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능청을 누가 당할까? 여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오셨소. 나와봐요. 뒷곁에서 나무를 베던 배서방은 아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마에 땀을 훔치며 나왔습니다. 오, 자네 왔는가? 출출한데 막걸리나 한 사발 주게. 이왕이면 남의 살, 고기도 좀 곁들이면 좋고. 김서방은 배서방 아내가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못 본 채 하면서 평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서방이 옆에 자리를 잡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장기 한 판 땡길까? 김서방이 기다렸다는 듯 반색을 했습니다. 좋지. 그런데 오늘은 내기장기를 두어보는 게 어떻겠나? 오, 내기라고? 자네가 돈이 있나? 돈 내기가 아니고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 콧구멍에 바람 넣어주기로 하세.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제안인가 싶어 배서방은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김서방이 속삭였습니다. 산을 좀 보게. 온통 울긋불긋 꽃색일세. 이렇게 좋은 날 꽃놀이 한번 다녀와야 하지 않겠나. 칠성산 한번 갔다 오세. 지는 사람이
꽃놀이 자비를 하는 거야. 거 괜찮군. 장기라면 내가 자네보다 한 수 위인걸. 배서방은 신이 나서 장기판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김서방은 웃음이 나는 것을 참느라 입을 실룩거렸습니다. 사실 장기는 김서방이 더 잘 두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늘 져주곤 하다가 내기를 할 때만 이겼던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김서방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배서방은 기고만장해서 소리쳤습니다. 장 받으라! 장 안 받고 뭐하는겨? 어허, 이거 큰일 났군. 김서방은 잠시 난처한 듯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장군 받아라, 요 녀석아. 배서방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손 들었지? 이제 꽃놀이 날이나 잡게. 아주머니, 일거리 하나 생겼구먼요. 배서방 댁이 다가와 세모 눈을 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꽃놀이를 주선해 주셔야겠소. 꽃놀이를 가자는 말에 배서방 아내의 얼굴이 활짝 펴지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요? 그야 꽃놀이라면 칠성산이 최고 아니요. 먹거리 잔뜩 싸들고 가서 하루 신나게 놀고 옵시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소문 좀 내봐요. 배서방의 아내는 노는 일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음식은 안에서 준비할 테니 남정네들은 바깥일이나 신경 쓰시구려. 화전도 붙이고 암탉도 잡고 푸성기 나물도 좀 하고. 아휴, 바쁘게 생겼네. 그럼 난 동네 입구에 놀러 간다고 방을 붙여놓을까나. 배서방 부부는 벌써 기분이 좋아 수선을 피웠습니다. 김서방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덕분에 입만 가지고 꽃놀이 가겠군. 그날은 뱃속에 기름칠 좀 하는 날이 되겠지. 김서방 한양가다. 칠성산 꽃구경을 다녀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봄 기운에 나른해진 김서방이 코를 골며 낮잠에 빠져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귓가에 천둥벼락 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봐, 잠 못 잔 귀신이 붙었나? 밤엔 뭐하고 이렇게 낮잠을 퍼자는겨? 과거 볼 날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참 태평이구먼. 좀 일어나봐. 거칠게 김서방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은 이웃 마을에 사는 박민조였습니다. 박민조는 어릴 때부터 서당에서 함께 글 공부를 했던 친구로 그동안 암자에 틀어박혀 과거 볼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김서방이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거참 귀청 떨어지겠군. 좁쌀 영감처럼 해대는 잔소리는 여전하군 그래. 그런 자네는 그간 글 공부 많이 했나? 큰 소리 치는 걸 보니까 글 공부 많이 했나 보군. 그거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일 아닌가. 난 다음 달 초에 한양에 가려네. 자넨 과거를 볼 텐가 말 텐가? 허구한 날 술 타령에 산천 유람이나 다니니 과거에 통과하겠나? 고생하는 자네 안 식구나 애들도 좀 생각해보게. 분명히 우정어린 충고였습니다.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김서방의 마음에는 고마움보다는 고깝고 노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총기가 좋고 글 공부를 잘한 것으로 소문이 난 것은 박민조보다는 김서방이었거든요. 서당의 훈장님은 늘 김서방이 큰 벼슬에 오를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과거를 보면 낙방을 하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0살이 넘도록 말단 초시볕을 하나도 따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서방은 방한 퉁수요. 우물 안에 개구리 모양이야. 아무리 글 공부를 잘하면 무엇하나. 과거의 급제를 못하는걸. 그러게 말일세. 과거 운이 지독하게도 없나 보지. 김서방이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못 들을 리 없었지요. 그때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빚볼 날이 있어. 두고 봐라. 머지않아 장원급제해서 어사화 꽂고 나팔 불며 돌아올 테니 두고 보자고. 하지만 친구 박민조가 과거 준비하러 미리 한양으로 올라간 후에도 김서방은 빈둥빈둥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나뭇잎들이 제법 노릇노릇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김서방이 어느 날 붓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어디를 가려느냐고 물었지요. 네, 이제 슬슬 한양으로 올라가야겠어.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민조가 묵고 있는 집으로 가리다. 그의 아내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했지요. 아이고, 진득하니 글 공부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과거는 무슨 과거예요. 이번에도 낙방할 게 뻔한데 아예 포기하는 게 좋을게요. 아니, 이 사람 재수없게 입방정 떠는 것 좀 보세. 남편 급제를 위해서 날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내는 조금 미안했는지 말없이 남편이 짐 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서방은 장롱 속을 이리저리 헤집으며 물었지요. 네, 겨울 손바지랑 저고리 어디 있소? 아니, 갑자기 겨울옷은 왜 찾으시오? 유비무환이라. 만일을 위해 가지고 가려는 거요. 아유, 아직도 한낮은 푹푹 찌는데 무슨 호들갑은. 여자처럼 변덕스러운 것이 날씨요. 언제 갑자기 추워질지 모르지. 아내가 장롱 밑에서 속옷을 찾아 내놓았습니다. 예수, 여기 있으니 가져가시오. 김서방은 봇짐 속에 속옷을 구겨 넣었습니다. 김서방이 봇짐을 짊어지고 집을 나서려는데 아내가 속바지 주머니에 뭉쳐두었던 엽전 10단량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노잣돈 하시구려. 끼니 굶지 마시고요. 내 번번이 임자 덕을 보는구먼. 내 곧 호강시켜 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구려. 김서방은 아내의 마음씀이 새삼 고마워서 헛기침만 킁킁 해댔습니다. 집을 나선 김서방은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헌데 한양에 당도하기도 전에 노잣돈이 거덜나고 말았지요. 아내가 준 엽전 10단량은 새끼 밥을 먹고 잠을 자기엔 턱없이 적은 돈이었기 때문이지요. 어허, 이거 막걸리 생각도 간절하고 허기가 드는구먼. 긴급 상황 발생. 김가야, 머리를 좀 굴려봐라. 아싸라비야. 김서방은 익살스럽게 자기 이마를 탁탁 때리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한참 걸어가는데 저 멀리 초가지붕들이 엎드려 있는 것들이 보였지요. 마을이 제법 큰 것을 보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을 것으로 분명히 주막집도 있을 성 싶었습니다. 내 수중에 돈이 없으니 무슨 수로 배를 채운다. 김서방이 막막한 마음으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래에 제법 넓은 저수지가 보였습니다. 옳지. 김서방의 머릿속에 반짝하며 멋진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김서방은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저수지 물은 바닥이 보일 만큼 맑았습니다.
에라, 오랜만에 목간이나 좀 하며 기다리자. 김서방은 옷을 훌훌 벗고 첨벙첨벙 저수지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한낮은 떼약볕이라 물에 들어가니 시원하고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이리저리 개헤엄을 치고 있던 김서방은 멀리서 갓을 쓴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하, 드디어 뱃속을 채워줄 사람이 나타났군. 행동 개시.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김서방이 갑자기 물속에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며 팔다리를 허우적거렸지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이 분명 물에 빠져 사경을 헤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나던 남자가 깜짝 놀라 이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옷을 훌훌 벗어던지더니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서방은 어프 더욱 숨 넘어가는 신용을 하며 팔다리를 휘휘 저었지요. 남자는 김서방을 끌어안고 겨우 물가로 나왔습니다. 낯선 사람의 도움으로 물 밖으로 나온 김선달은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남자가 김서방의 뺨이며 몸을 흔들며 말했지요. 여보시오, 정신을 좀 차려보시오. 잠시 후 죽은 듯 누워있던 김서방이 눈을 살며시 치켜떴습니다. 정신이 좀 드오? 김서방이 다시 눈을 스르르 감자 나그네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어쩌다 멀쩡한 대낮에 물에 빠진 게요. 일찍 발견했기 망정이지 나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구려. 그제야 김서방은 조그만 소리로 물었지요. 여기가 저승이요? 이 사람 저승이라니. 여긴 이승이요. 당신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고 건져주었소. 기억이 나시오? 그제야 김선달은 벌떡 일어나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죽으려고 작심한 사람을 왜 살려놓은 거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 억쓰게도 재수가 없구나. 내 맘대로 죽지도 못하다니. 아니, 뭐라고요? 남자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김서방이 하는 꼴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이거 뭐 고맙다는 말은커녕 원망만 퍼붓는다더니 뭐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나? 그러자 느닷없이 김서방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내 보찜 못 보았소? 무슨 보따리 말이오?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여기 옷 곁에 보따리를 얌전히 놓아두었는데 안 보이지 않소. 그새 누가 가져갔단 말이오?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묻는 거요? 나는 오직 당신이 물귀신이 되기 전에 구하려는 생각밖에 없었소. 그래서 정신없이 옷을 벗어 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드느라 보따리고 뭐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단 말이오. 아니, 그럼 보따리에 발이 달려서 도망갔단 말이오? 그 보따리에 엽전 30냥이 있었단 말이오. 이왕 살아났으니 집으로 가려면 노잣돈이 필요할 것 아니오. 아이고, 내 돈 내놓으시오. 김서방이 어린애처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졸지에 도둑으로 몰린 남자도 억울해서 길길이 뛰었지요. 아니, 무슨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다 있어. 물에 빠진 놈 건져주었더니 도둑놈으로 몰고 돈을 내놓으라고?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아이고, 분하기는 내가 더 분하오. 그럼 내 보따리는 누가 가져갔단 말이오? 갑자기 김서방이 발장난 개처럼 다시 풍덩 저수지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미쳤군.
깜짝 놀란 남자가 얼떨결에 뒤따라 다시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김서방의 뒷덜미를 낚아채서 물가로 끌고 나왔지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목숨을 소중히 여기시오. 인생이 길지 않은데 그 짧은 인생마저 억지로 마감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오. 남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훈계하자 김서방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내 기구한 처지를 알면 그런 말 못하리다. 며칠 전 나는 한 주소로 소를 팔러 갔지요. 우리 집안 전 재산인 소 한 마리를 팔 며칠 전 나는 황주로 소를 팔러 갔다오. 우리 집안 전 재산인 소 한 마리를 딸 혼숙감 때문에 팔아야 했지 뭡니까. 60냥을 받아서 30냥은 옷감이랑 배물을 샀고 30냥은 이 보찜에 넣었지요. 그런데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있는 틈에 어느 놈이 혼수 보따리를 들고 주랭랑을 놨지 뭡니까. 혼숙감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을 딸년과 마누라를 생각하니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뭘 가지고 또 혼수를 마련한단 말입니까. 아무 대책이 없으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 이 저수지에 몸을 던진 것이지요. 이래도 내 심정을 이해 못하시겠소? 잠자코 듣고 있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그렇기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대장부가 할 짓이 아니지요. 나도 넉넉하진 않지만 여기 20냥을 드릴 테니 노잣돈이나 보태 쓰시오. 돈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오. 가족들 생각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나그네는 돈 20냥을 내밀었습니다. 김서방은 못 이기는 척 돈을 받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지요. 세상에 이런 은인이 다 있을까. 부디 자자손손 복 많이 받으시오. 내 이 은혜 잊지 않으리다. 두 사람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서방은 남자가 멀어지자 엉덩이를 실룩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지요. 이제 한양까지 가는 동안 밥은 굶지 않겠군. 얼씨구 한양아, 내가 간다. 기다려라. 소못으로 초짓다고. 드디어 한양에 당도한 김서방은 먼저 박민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미 두어 달 전에 남산 밑에 방을 얻어 열심히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김서방을 본 박민조는 느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내 공부나 방해하려거든 아예 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게. 김서방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방해는 무슨? 염려 붙들어 매놓으시게. 얼마 전 내가 집신점을 쳐봤더니 뒷간 위에 앉지 뭔가. 이번에 틀림없이 급제를 할 테니 두고 보게. 그러나 큰 소리만 칠 뿐 김서방은 과거 날이 다가와도 별로 굴공부에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책을 들여다보다가 점심을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이 동네 저 동네를 기웃거리며 구경을 다니는 것이었지요. 드디어 과거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초가을인데도 한여름처럼 날이 더웠습니다. 의관을 단정히 하고 집을 나서던 박민조는 김서방의 차림에 아연실색했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오늘같이 더운 날 웬 소못이야? 김서방이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나는 참 재수가 없는 놈인가 보이. 어젯밤부터 감기 기운이 있더니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 한기가 들지 뭔가. 이래가지고 과거를 볼 수 있을까 몰라. 으치. 박민조는 김서방이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 추우면 필요할지 몰라 가져온 털모자를 빌려주며 말했습니다. 추우면 이것도 쓰게. 그리고 과거장으로 가지 말고 약방에 가서 약이나 지어다 먹고 쉬게나. 자네도 참 운이 없구먼. 아니야. 되든 안 되든 과거장에는 가야지. 어서 가세. 김서방은 박민조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과거장에 당도하자 사람들은 김서방의 괴이한 차림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시원한 모시옷을 입고도 땀을 이렇게 흘리는데, 아니 저 사람은 속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니 무슨 병에 걸린 건가? 혹시 연병 걸린 환자 아니야? 뭐라고? 연병? 옮으면 죽음이잖아. 사람들이 김서방을 피해 뒤로 줄을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김서방은 옳다구나 속으로 박수를 쳤지요. 시험관은 벌벌 떨고 있는 김서방을 보고 물었습니다. 자네 차림이 왜 그런가? 예, 제가 여기 오는 동안 연병을 얻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속옷을 입고 있는데도 한기가 들고 사시나무처럼 떨립니다. 시험관의 눈이 동그래지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병? 연병이라니? 걸리면 십중팔구 죽는 병 아닌가? 글쎄 올시다. 연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시험관이 얼른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하게. 어서 시험을 치르고 물러가게. 병이 옮을까봐 겁이 난 시험관은 얼른 김서방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역에 나오는 경을 외워보게나. 김서방이 시험관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왜 이러나?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서 말해보게. 시험관이 다시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기운이 없어서 말소리가 작습니다. 가까이서 경을 외워야 잘 들릴 것 같아서요. 거기서도 잘 들리니 걱정 말고 그냥 외워보시게. 연병이 옮을까봐 벌벌 떠는 모습에 김서방은 속으로 우스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중얼중얼 경을 외우는 척했습니다. 김서방의 모습을 보고 있던 시험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이 들어 얼마 살지 못할 위인인데 초시 벼슬 하나 주어 넋이나 위로해주면 복받을 일이지. 착한 일 한번 하자. 시험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쥐봉 같은 것으로 탁자를 탁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초시 합격! 김서방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팔짝팔짝 뛰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은 연병에 걸린 환자였거든요. 그는 시치미를 떼고 벌벌 떨며 시험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저만큼 떨어지게. 자네 합격했다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보내시게. 시험장을 나선 김서방은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합격이라고? 왠지 소못을 가져오고 싶더라니. 소못이 1등 공신이로구나.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이렇게 좋은 날 축배를 들어야 하지 않겠나. 뒷간 한 번에 열량. 김서방, 아니 김초씨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한양에서 제일 번잡하다는 종로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과거를 보러 몇 번 한양에 올라왔지만 번번이 낙방한 터라 종로 구경은 엄두도 못 내고 시골로 내려간 터였거든요. 김초씨가 처음 본 종로는 그야말로 신천지요. 화려하고 활기에 차 있었습니다. 양반이라면 누구나 탐을 내는 훌륭한 서책들이나 감나가는 문방사우도 쉽게 눈요기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색색의 고운 비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가 하면 여자들의 갖가지 장신구가 하나쯤 사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했습니다. 게다가 먹을 것들은 또 얼마나 푸짐한지요. 그중 국밥과 빈대떡 부치는 고소한 기름 냄새에 김초씨는 군침이 줄줄 흘렀습니다. 금강산도 시구경이라. 먼저 창자를 채우고 구경을 하자. 마침 주머니에 엽전도 몇 푼 남은 터라 김초씨는 주막에 들러 국밥과 빈대떡 그리고 술 한 사발을 거나하게 걸쳤습니다. 김초씨가 주막을 나와 다시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름진 것을 먹어서인지 갑자기 뱃속에서 이상한 기별을 보내왔습니다. 부글부글 끓는가 하면 엉덩이에서는 가죽 피리 소리가 핏핏 하고 새나왔지요. 간만에 기름진 음식으로 포식을 했더니 배에서 전쟁이 일어난 모양이구먼. 그러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도둑질도 해본 놈이 안 들키는 거지. 김초씨는 그러다 말겠지 하는 심정으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시간이 갈수록 배가 더 아파오면서 방귀 구멍이 스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다. 뒷간 어딨느냐? 뒷간 어딨나?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김초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주변에는 근사한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을 뿐 뒷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초씨는 엉덩이에 힘을 불끈 주며 앞에 보이는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큰일 났소. 빨리 문을 열어보시오. 큰일 났소. 밖에서 서두르는 소리에 여자가 냉큼 대문을 열더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지금 뒷간이 급하니 어서 뒷간을 좀 안내해 주시오. 뉘시온지 누군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뒷간이 급하단 말이오. 김초씨가 다급한 소리를 하며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주댁, 밖에서 웬 소란인고? 예, 마님. 어떤 양반이 뒷간을 보겠다고 하시구먼요. 뜬금없이 남의 뒷간 검사는 왜 하자는 거야? 별 실없는 양반이 다 있구먼. 어서 대문 걸게나. 목소리가 괄괄한 것이 성깔 꽤나 있어 보이는 부인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급한 김초씨는 안방에서 들으라는 듯 더 크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 배가 아프니
뒷간에 잠시 들렀다 나오게 해주게. 그 은혜는 잊지 않으리타. 방 안에서 대답이 날아왔습니다. 배가 아프면 약방에 가실 일이지. 여주댁, 약방을 가르쳐드리게. 김초씨가 배를 움켜쥐며 죽는 신용을 했습니다. 약방이 아니고 뒷간에 가야 한데도 그러시오. 그럼 약 처방으로 우리가 치료비를 대신 받게. 김초씨는 기가 막히고 약이 올랐습니다. 꽤 야박하신 부인이구먼. 그럼 내 먼저 뒷간 다녀온 후에 계산하리다. 김초씨가 적당히 넘어가 보려고 꾀를 부리는데 안방에서 말했습니다. 아니 될 말이오. 뒷간 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달라지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무슨 잔머리를 굴리는 거요? 김초씨는 태어나서 이렇게 거친 여자는 처음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을 내보이지는 않지만 자칫하면 쫓아나와 두들겨 패기라도 할 기세였지요. 답답한 쪽은 김초신이 하는 수 없이 그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럼 얼마를 내라는 거요? 여주댁이 안방에 대고 물었습니다. 마님, 얼마를 내시라고 할까요? 성냥만 내시라고 해라. 김초신은 얼른 주머니를 털어 여주댁 손에 엽전을 쥐어주고 그녀가 가리키는 뒷간을 향해 뛰었습니다. 뿌지직, 뿌지직. 뒷간에 들어가 바지를 내리는 순간 설사가 줄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시원할 수가,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는가. 아이고, 이제 살았구먼. 뒤틀거리며 부글거리던 배는 언제 그러냐는 듯 감쪽같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김초신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해졌지요. 느긋하게 볼일을 다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어서려던 김초신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만, 내 돈을 저 안방 여우에게 다 털리고 말았지. 세상에 뒷간을 사용하는데 돈을 달라는 인심이 어디 있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닌가? 어디 작업을 좀 해볼까? 김초씨가 그 비상한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안방에서 부인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주댁, 손님 가셨으면 대문 꼭 걸게. 뒷간 근처에서 김초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여주댁이 대답했습니다. 마님, 아직 볼일이 안 끝나셨나 봅니다. 무슨 볼일이 그리 더디단 말인가? 집안에 낯선 남정네가 있으니 좀 그렇구나. 어서 서두르시라 하게. 김초씨는 뒷간에 쪼그리고 앉아 피식 웃었습니다. 가난한 촌사람 돈을 빼앗아가? 어디 두고 보라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주댁이 뒷간을 향해 물었습니다. 손님, 아직 다 안 끝나셨소? 대문 걸어야 하니 이제 그만 나가시오. 부인은 방문을 반쯤 열고 다시 여주댁을 불렀습니다. 여주댁, 손님은 아직 멀었는가? 주인 어른 돌아오시기 전에 어서 가시도록 하라니까 뭐 하고 있는 게야? 여주댁이 구시렁거렸습니다. 아이고, 참 이상한 양반도 다 있구먼. 냄새나는 뒷간이 뭐가 좋다고 이리 뜸을 들이시는지. 아, 손님, 아직 멀었어요? 김초씨가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돈 낸 성냥만큼 쏟아내려니 시간이 꽤 걸리는구먼. 애초에 시간을 정한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성가시게 구는 거요? 잠시 후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주댁,
돈을 도로 돌려드릴 테니 어서 가시라 하게. 여주댁이 김초씨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마님이 돈 도로 돌려드릴 테니 어서 가시랍니다. 김초씨가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 없네. 양반이 한번 내놓은 돈을 왜 다시 받나? 좋은 사람이라고 이리 우습게 보아도 되는 건가? 안방의 부인이 여주댁을 가까이 불러 무슨 말인가를 했습니다. 여주댁이 뒷간 앞에 와서 김초씨에게 말했지요. 저 손님, 마님이 죄송하게 됐다며 5냥 드리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서 나가시지요. 김초씨가 말을 되받았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 마님이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이댁 주인 양반 올 때까지 나는 못 가겠네. 부인의 깐깐하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김초씨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손님, 남녀가 유별한데 직접 나서기 민망합니다. 그저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한 일이니 용서하시지요. 제가 대신 10냥을 드릴 테니 어서 나가주십시오. 주인 어른 오시면 오해받을까 걱정입니다. 정 그러시다면 댁의 사정을 봐드리지요. 볼일도 마쳤고 하니 이만 가겠소. 김초씨는 여주댁이 공손히 올리는 10냥을 받아들고 거드름을 피우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꽝 선달.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이 아프던 배가 감쪽같이 났고 공똥까지 생긴 김초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문이 높이 서 있는 기와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기저기 짐바리들이 가득 쌓여 있고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김초씨가 한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예서 무엇들 하시는 거요? 이 댁에 잔치라도 있습니까? 사내는 김초씨의 행색을 흘끔 훑어보더니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초씨는 서서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귀동냥했지요. 이번에는 일이 꼭 성사되어야 하는데 또 무슨 트집을 잡을지 걱정이구먼. 전부 몇 석이나 되나? 나는 아예 땅 문서를 가지고 왔어. 고을 수장 자리는 얻어가야 할 텐데. 김초씨는 두 귀를 토끼처럼 쫑긋 세우고 두 사람에게 바싹 다가섰습니다. 여기가 벼슬이라도 팔고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까? 한 사람이 답답한 듯 쏘아붙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촌양반인 모양이구려. 모르는 게 약이니 더 알려고 하지 마시오. 그러나 영리한 김초씨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벼슬을 사려고 줄을 지어 서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 고래등처럼 멋진 기와집은 임금님의 친척인 황제상 집이었습니다. 황제상은 벼슬 장수를 하여 인근 지방 반 이상의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초씨는 배알이 틀렸습니다. 꼭 그렇게 구차한 방법으로 벼슬을 따야 하는 거요? 땀을 먹고 물 마시고 정풍명월을 벗삼아 사는 것도 행복이라오. 그러자 한 사내가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에이구, 그건 당신 생각이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다르지 않소. 당신은 당신이 좋은 대로 살면 되니 참견하지 마시오. 김초씨는 그 자리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썩어 빠졌구나.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벼슬을 얻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벼슬을 주고받으니 죽는 것은 불쌍한 백성들이다.
돈을 들여 벼슬을 샀으니 그 벼슬을 이용해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 갈 것이 아닌가. 돈 없고 힘 없는 나 같은 놈들만 평생 고생이구나. 썩은 탐관오리 되느니 이름 없는 촌부로 바르게 살다 가는 것이 더 떳떳한 일이 아닐까. 한탄을 하던 김초시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만, 나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나. 믿져야 본전 아닌가. 벼슬 하나 따서 가문의 체면이나 세워보자. 김초시가 머리를 굴리며 길을 가는데 꿩 파는 가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꿩들을 구경하더니 눈만 퀭하니 크고 비리비리 마른 꿩을 한 마리 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황제상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벌써 몇몇 사람들이 황제상을 만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하인이 거드름을 피우며 솥을 대문을 열었습니다. 물건은 이쪽으로 드리고 사람은 저쪽으로 줄을 서시오. 오늘은 대감께서 대궐에 가셔야 하니 시간이 별로 없소. 아침에 못 만난 사람들은 저녁에 다시 오시오. 김초시는 하인의 거만한 꼴이 역겨웠습니다. 주인이 새도 가라고 하니 하인놈도 거만을 떠는구나. 하인은 이상한 것을 안고 있는 김초시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게 뭐요? 보면 모루 꿩이요. 하인이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 정신 나간 것 아니오? 겨우 비실비실한 꿩 한 마리를 가지고 오다니. 김초시가 소중한 보물처럼 꿩을 다독거리며 말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시오. 이건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불끈 솟는 불로장수 까투리요. 김초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점잖은 선비의 걸음으로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전날 장터에서 두루마기와 갓을 사입은 터라 누가 보아도 말끔한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황제상은 비단 보료에 기대앉아 긴 담뱃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초시를 쳐다보았습니다. 김초시가 문안을 여쭈었습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백두산 산자락에 사는 김초시 문안들이옵니다. 황제상은 꿩을 힐끔 쳐다보더니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들고 있는 게 무언가? 까투리옵니다. 이 까투리로 말할 것 같으면 백두산에서 산삼뿌리만 쪼아 먹고 자란 희귀한 새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산삼을 캐오라고 명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 까투리는 그야말로 산삼 덩어리지요. 이놈 한 마리만 드시면 당장 항우 장사처럼 힘이 솟는 것은 물론이요, 100살을 사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황제상은 반신반의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예끼 이 사람 허풍이 심하군. 산삼만 먹은 놈이 어찌 이리 비리비리 말랐단 말이오. 대감마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예부터 건강한 사람은 비대하지 않습니다. 살집은 없으나 근육질이기 때문에 튼튼하지요. 마찬가지로 새도 살이 통통하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 새로 말할 것 같으면 산삼으로 몸보신을 한 터라 털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약이 된다, 이런 말씀이옵니다. 해서 이놈을 나라님께 진상하려다가 대감마님께 가져왔습죠.
황제상은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있었고 돈도 죽을 때까지 물 쓰듯 해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 문제였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과 보약은 무엇이든 다 먹고 있지만 환갑이 지나니 확실히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는 말처럼 죽으면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황제상은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최대의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촌위인이 불로장생한다는 산삼 덩어리를 가져왔으니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황제상은 김초씨가 어떤 벼슬을 원할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자네 말이 틀림없으렸다. 어이구, 제가 감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올리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하면 이렇게 귀한 까투리를 무엇과 바꾸고 싶은고? 어디 말해보게나. 소생은 과거 시험을 3번이나 보았는데 번번이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과거를 보러 올라왔는데. 성질 급한 황제상은 장황하게 시작하려는 김초씨의 말을 막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게, 본론만. 예. 또 낙방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조상님들과 식솔들을 대할 낯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허, 이 사람 본론만 이야기하래도. 예. 큰 벼슬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단 선달 벼슬 한 자리만 주시면 족하겠습니다. 황제상은 어이가 없어 픽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이 그리 어려워 뜸을 들이나. 내가 선달 자리 하나 못 줄 것 같은가? 정말이시옵니까? 그러시면 이런 광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요? 황제상이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또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김초씨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헌데 산삼이 있다는 백두산은 언제 또 갈 건가? 황제상은 산삼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이었지요. 김초씨는 황제상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를 챘습니다. 먼저 고향에 내려가 조상님들께 벼슬을 고한 후면 가능하겠지요. 지난번에는 이 까투리 때문에 산삼을 못 가져왔지만 다음에는 틀림없이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종로에 내다 팔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대감께 팔아야 할지는. 황제상은 그 자리에서 서찰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당장 이조에서 일하는 박전랑에게 서찰을 써줄 테니 가지고 가보게. 그리고 그 산삼도 내게 가져오면 어떤가? 네? 대감마님은 이 까투리 한 마리만 드셔도 무병장수하실 터인데요. 김초씨는 황제상의 몸이 달아있는 것을 알고는 냉큼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허, 이 사람 내 산삼값은 따로 쳐줌세. 황제상은 비단 보료 밑에서 엽전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100냥이면 되겠나? 김초씨는 깜짝 놀랐지만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황제상이 얼른 말을 고쳤습니다. 내 200냥 줌세. 김초씨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대감마님의 은혜를 입은 몸이니 그렇게 하옵지요. 속히 백두산에 다녀오겠습니다.
김초씨는 서찰과 돈을 챙긴 뒤 황제상 앞을 물러나왔습니다. 사람 일이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에 올라올 때만 해도 선달 벼슬은커녕 초시도 딸 수 있을지 암담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선달 벼슬까지 따고 게다가 돈까지 생겼으니 김초씨 자신도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밖에는 짐바리를 앞세우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초씨가 무슨 벼슬을 얻었을까 몹시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초씨는 관가로 달려가 이조 전랑에게 황제상의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이조 전랑이 한심하다는 투로 중얼거렸습니다. 겨우 선달자리 하나 얻고자 재산을 낭비한단 말인가? 못난 위인 같으니라고. 김초씨는 이조 전랑이 써주는 임명장을 들고 관가를 달려 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선달님이세요. 김서방보다 선달이라는 이름이 훨씬 듣기 좋구나. 이제 금이 환영할 수 있겠구먼. 기분이 좋기만 할 줄 알았는데 왠지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찜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비리비리한 꿩으로 선달을 샀으니 나는 꿩선달이다. 에라, 이 썩은 새도가들아. 그렇게 돈과 벼슬을 얻어 무엇할꼬? 나는 조선 팔도 유람하며 불쌍한 이웃이나 돕다 여생을 마쳐야겠다. 착잡한 심정으로 김선달은 주막에 들었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혼자 술을 마시며 한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도 썩고 관리도 썩고 나도 썩었다. 나는 꿩선달이야, 꿩선달.